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 관한 것으로 저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8살 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 후 저희 인생은 절망과도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저희 친척들은 저를 키우기 싫다면서 보육원에 버리고 갔으니까요. 갑작스레 세상에 혼자가 된 저는 매일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다 보니 저의 인생에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를 하늘에서 지켜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빠는 건설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라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었고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셨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는 가족처럼 지내셨죠. 저희 집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가사 도우미에 아빠 운전기사님에 저희 엄마가 남들보다 몸이 약하셔서 저에겐 따로 저를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가 있었어요. 특히 운전기사님과 보모 아줌마는 부부였는데 두 분이 저와 또래 자식이 있어서인지 저를 자식처럼 아주 예뻐하셨죠. 지영양, 제가 지영양 주려고 사온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최기사 아저씨, 뭔데요? 저 어떤 거 주려고요? 지영양만 몰래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지영양 주려고 맛있는 젤리들 좀 사왔습니다. 와, 신난다. 최기사 아저씨 최고. 감사합니다. 대신 드실 때는 꼭 사모님께 허락받고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드시면 이가 썩을 수도 있으니 조금만 드시고요. 네, 최기사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또 지영양한테 젤리 사다 준 거야? 자꾸 그러면 지영양 충치 생긴다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거 왜 이래? 나도 허락받고 지영양한테 선물 준 거라고. 사모님이랑 사장님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잔소리야? 왜긴 지영양이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지영양한테 충치 생기기만 해봐.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아이고 곧 있으면 사장님 나올 시간인데 나는 그 전에 세차나 하고 있어야겠다. 지영양 젤리 맛있게 먹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또 봐요. 네, 아저씨. 게다가 저를 돌봐주시는 보모 아줌마는 저희 엄마랑 유독 많이 친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돌보는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았죠. 보모 아줌마와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친했냐면 서로를 친자매처럼 여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보모 아줌마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모 아줌마의 형편으로 그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병원비를 대주었던 겁니다. 그 사실에 보모 아줌마며 운전기사 아저씨까지 저희 부모님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특히 보모 아줌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울기까지 했으니까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사모님을 만나 저희 엄마 목숨도 살릴 수 있게 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 씨, 아니야. 윤희 씨가 우리 지영이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아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같이 한솥밥 먹은 지가 몇 년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혹여나 내 도움 필요한 일이 있을 땐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울 테니까.
예, 사모님.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모님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자주 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고모와 큰아빠였죠. 고모와 큰아빠는 항상 오시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예뻐해 주셨는데 저는 왠지 두 사람이 늘 꺼림칙하고 정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모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가 저희 가족처럼 느껴졌죠. 보모와 큰아빠는 저희 집에 찾아올 때마다 항상 본인들의 힘든 이야기를 하며 당연하다는 듯 저희 아빠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직도 제 앞에서 고모와 큰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이번엔 정말 크게 한 방 터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생, 네가 내 사업에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둘째 오빠, 나 이번에 가지고 싶은 신형 냉장고가 있는데 좀 사주면 안 될까? 오빠도 알지. 우리 남편 공장 다녀서 월급도 얼마 못 받고 힘들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 형편에 그 비싼 냉장고는 살 꿈도 못 꾼다고. 그런데 오빠는 다르잖아. 오빠는 회사 사장님의 돈도 많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불쌍한 나 좀 도와달라고. 두 사람은 언제쯤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똑같이 재산 나눠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두 사람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냐고. 나야 여유가 있으니 두 사람 도와주는 건 큰일 아니지만 잘 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 나중에 만약이라도 두 사람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너처럼 잘 나가는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넌 계속 사업 잘 돼야 한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란 거 잊지 말고. 큰오빠 말이 맞아. 오빠는 우리의 물주... 아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지금만 생각해보니 저희 아빠도 큰아빠와 고모가 한심하게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가족이니 차마 내치지 못하고 계속 도와줬던 거고요. 제발 두 사람이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저의 인생에 큰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세가 기울다 급기야 회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만 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 있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꼭 세상에 저 혼자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저희 고모와 큰아빠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마침내 숨겨왔던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던 겁니다. 그때는 이미 저희 집이 힘들어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전부 정리하고 저 혼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고모와 큰아빠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친척이란 사람들이 저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은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누리기에 바빴죠. 저희 집에 그래도 부모님이 남기신 비싼 귀금속이랑 현금들이 있었는데 제 앞에서 그걸 당당하게 챙기더라고요. 고모는 저희 엄마의 비싼 목걸이와 반지를 몸에 두르며 큰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 어린 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주인도 없는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비싼 물건 가지고 가는 거 범죄 아니냐고. 이거 지영이가 전부 돌려받아야 하는 거잖아. 괜찮다니까. 어차피 동생놈이랑 재수씨도 죽고 어린 척에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동생놈 회사도 망했고 만약의 경우 혹시나 빚쟁이들이 들여닥치면 전부 가지고 갈 물건들 우리라도 챙기면 좋은 거지. 안 그래? 큰아빠 말 들으니 그 말이 또 맞긴 맞네. 누구라도 가지고 갈 거 우리가 챙기는 게 낫겠어? 저는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희 집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충격에 제정신이 아닌데다 나이가 어리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은 결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고모와 큰아빠는 저를 두고 누가 키우냐로 고민을 하며 싸우더니 결국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물려받을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중간에서 가로챘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저를 버리고 떠나려는 고모와 큰아빠에게 매달리며 울며 말했어요. 고모, 나 버리지 마요. 큰아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 아빠도 이제 없고 저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저 보육원에 있기 싫어요. 제발 저 버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매정한 고모와 큰아빠의 뿌리침이었습니다. 고모는 제가 잡고 있던 손을 확 뿌리치며 저를 밀어버렸으니까요. 얘가 귀찮게 왜 이래? 얘, 사람 하나 키우는데 요즘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그러니? 게다가 나도 내 새끼 키우기 힘든데 남의 새끼는 널 왜 키우니?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사업하느라 우리 가족들 고생시키고 있어서 지영이 너 데리고 가기가 힘들다고. 요즘은 보육원도 시설도 좋고 학교도 다 보내주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 혼자 내팽개치지 않고 이렇게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라. 알겠냐? 그러면 왜 우리 아빠 앞에서 저 예쁘다고 하셨어요? 왜 저 같은 딸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넌 그 말을 믿니? 그냥 네 아빠한테 한 푼이라도 뜯어내고 했던 빈말이잖아.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멍청하긴. 큰오빠, 우리 이만 가자. 그래. 엄마. 두 사람은 매정하게 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그렇게 저는 몇 달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변한 세상이 무섭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우리 지영이 엄마랑 아빠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인 거 알고 있지? 지영이는 엄마랑 아빠한테는 영원한 보물이야. 정말이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보물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딸 어딜 가든 주눅 들지 말고 엄마 아빠 딸로 씩씩하게 지내는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응, 알았어. 그래서 전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죠.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께 절대로 부끄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 말씀처럼 저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에 들어가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고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형편으로 대학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힘들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받고 방학이나 휴학을 하면서 중간중간 부족한 돈을 벌어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성인이 아니라 할 수 없었지만 어른이 되고 마침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다름 아닌 바로 고모와 큰아빠를 찾아가 훔쳐갔던 저희 부모님 재산을 내놓으라고 따지는 것이었어요. 물론 두 사람에게서 받을 거로 생각해서 찾아갔었던 것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던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고모와 큰아빠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가끔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저에게 연락을 해왔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제 이야기에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일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훔쳐갔던 귀금속들이랑 현금들 전부 돌려주세요. 얘가 뭐라는 거야? 언제 우리가 너희 집 돈이랑 폐물들을 훔쳐갔다는 건지 모르겠네. 안 그래, 오빠? 그리고 우리한테 할 말 있다고 여기 카페로 불러내더니 정작 한다는 소리가 그것밖에 없는 거니? 어른들 오랜만에 봤으면 잘 지내셨냐고 안부부터 물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어디 가서 우리한테 한 것처럼 굴면 부모 없어 그런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인데 어른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그리고 지영이 네가 아무래도 어릴 적 기억이라 빚쟁이들이 찾아와 네 부모님 귀금속이랑 돈을 가지고 갔던 걸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두 사람 다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고모가 우리 엄마 반지랑 목걸이 차면서 좋아했던 것도, 큰아빠가 우리 집 현금이랑 가방까지 가지고 가서 챙겼던 것도 전부요. 그리고 저보고 예의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야말로 이제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양심 좀 찾고 본인들이 저한테 했던 일들이나 좀 반성하세요. 어떻게 부모 잃고 혼자가 된 조카 재산을 훔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부모님이 저에게 남긴 그 재산들을 빼돌릴 생각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놓고 저 책임지기 싫다고 보육원에 버리셨죠? 그래! 우리가 훔쳤다! 그래서 네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난 일이고 막말로 지금 우리가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어? 이제와 하는 말인데 그 오빠도 계속 사업 망하고 나도 우리 집 형편 어려워서 이미 그때 가져갔던 폐물들이랑 현금들 전부 써버렸고 너한테 줄 건 1원 한 푼 없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할 말 다 했지? 우리는 이만 간다. 그러나 사과받으러 나간 자리에 고모와 큰아빠가 보인 태도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고모와 큰아빠와 인연을 끊고 살자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고모가 저에게 전화로 바로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해버렸던 거죠. 지영아 나다. 네가 간호사가 됐다면서? 정말 축하한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간호사 조카 둔 덕 좀 볼 수 있는 건가? 너희 병원 예약할 때 너 통해서 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너희 가족이니까 당연히 병원비 할인도 받고 네 큰아빠도 병원 가게 되면 네 덕 좀 보게 생겼다고 아주 좋아한다. 족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기 아줌마, 우리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까지 훔쳐가 놓고 어디서 가족이란 말이 나와요? 아줌마는 가족도 막 보육원에 버리고 하나 봐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아줌마라 그랬냐? 네, 아줌마. 아줌마가 저 보육원에 버릴 때 남의 새끼라면서요. 그러면 그거 우리 서로 남남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남의 부모님 물려받을 재산 훔쳐가 놓고 어디서 전화를 해서 덕 볼 생각을 해? 나는 당신들 얼굴 앞으로 영원히 볼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말들을 고모에게 하고 나니 아주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자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 못한 인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인기 많은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챙겨주었던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무뚝뚝한 편이라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한테만 유독 친절했죠. 그날 환자분 링거를 교체하고 병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김지영 선생님, 오늘 환자들 보시느라 피곤하시죠? 이거 초콜릿인데 드시고 하세요. 최 선생님,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
혹시 내일 일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시간이요? 예, 제가 내일 비번이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괜찮으면 같이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 해서요. 제가 병원에서 친한 사람이 김지영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대신 김지영 선생님 좋아하는 거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밥 먹는 거야 어렵지 않죠. 저는 그때까지 저 하나 살기에도 바빴던 몸이라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 선생님 말이 정말로 그냥 밥 먹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저를 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불쑥 저에게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저 김지영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김 선생님 지금 만나는 남자 없으면 저랑 사귀어 보는 건 어때요? 저 김지영 선생님한테 정말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아, 아, 전 그러니까 그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 저에게 고백 같은 걸 해올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거절의 말을 해버렸죠. 게다가 최 선생님은 능력 있는 의사였지만 그에 비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간호사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런 제가 과연 최 선생님과 어울릴까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건 아니었지만 저 나름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도 세상에 하는 평가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저에게 대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최 선생님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먼저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 최 선생님은 제가 만나자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제가 말한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왔습니다. 김정 선생님, 저를 먼저 보자고 하고 무슨 일이세요? 오늘 혹시 저랑 데이트라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훈 선생님, 이건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최재훈 선생님이 정말 괜찮은 분인 것도 알고 저한테 하는 거 진심인 거 알지만 저는 최 선생님 마음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좋아하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 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실은 제가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서예요. 저 사실 고아에 부모님도 없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대학 들어가 간호사 공부하느라 대출금도 아직 전부 갚지 못했고요. 물론 저는 혼자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제가 최 선생님의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서요. 김지영 선생님, 고작 그런 거로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간호사 선생님까지 된 김지영 선생님 보니까 더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빚이야 살면서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고 저는 김지영 선생님이 고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마음에 걸려 했던 거예요. 저 누구 이렇게 좋아한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저 김지영 선생님 포기 못하니까 한 번이라도 제발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요. 결국 저는 최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주며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며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최 선생님은 저의 예비 남편이 됩니다. 저희가 사귄 지 1년 만인가 예비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의 청혼에 저는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나 이제는 평생 자기랑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저기 자기야, 내가 정말로 자기랑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을 해도 되겠느냐니. 우리가 사귈 때야 괜찮았다지만 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두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속상해하지 않을까 해서. 난 자기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두 분 고생해서 자기 키우셨을 거 아니야. 자기가 뭘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해? 부모님 없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난 그런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런 거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집도 나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고 부모님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로 색안경 끼고 보고 차별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정말 그래도 되는 거지? 나 그러면 정말로 자기 말 믿고 결혼한다. 그렇다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 알겠지? 그래.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예비 남편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가슴이 아파도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저로서는 아무리 예비 남편 부모님이라도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은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병원 앞에서 딱 봐도 어느 잘 살아 보이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 그쪽이 혹시 간호사인 김재영 선생인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중년의 여성분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오늘 잘 만났다. 감히 지 주제도 모르고 귀한 우리 아들을 넘봐? 그 아예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순진한 아들을 꼬드겼냐고. 저기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참지 않습니다.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누구냐고? 나 여기 병원 다니는 의사 최재훈 선생 엄마다. 어쩔래? 재훈 씨 어머님이라고요? 그래 요거사 이 여우 같은 것! 감히 간호사 주제에 의사인 우리 아들을 넘봐? 도대체 우리 순진하고 착한 아들을 어떻게 꼬셨으면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는 거냐? 고생해서 의사로 키워놨더니 왜 너만 것이 감히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래? 어머님, 말씀 잘 알았으니까 제 머리 그만 놓아주세요. 어머님? 지금 감히 그 입으로 누구 보고 어머니래? 그리고 놓기는 몰라. 네가 우리 아들 포기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 알겠다고요. 어머님 아들이랑 잘 이야기해서 정리할 테니까 그만 놓으라고!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결혼할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저와 예비 시모는 동시에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는 제 옷 속에 숨겨져 있던 제가 아끼던 금목걸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넘어졌던 예비 시모가 제 목걸이를 보더니 놀라서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 목걸이를... 세상에,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나서 차고 있는 거냐고. 예? 지금까지 제 머리채 잡아놓고 갑자기 제 목걸이는 왜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왜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주면 된다. 그런데 제 목걸이와 저를 바라보는 예비 시모의 표정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좀 전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매서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간절하고 애절한 얼굴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비 시모의 질문에 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천천히 설명해 주었죠. 어머님께서 믿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사실 저희 집이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부잣집이었고요. 이 목걸이는 실은 저희 엄마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보모 아줌마랑 친자매처럼 지내셨는데 두 분이 같이 맞춰서 나눠 가지셨던 거예요. 혹시 지영양이에요? 지영양이라니. 그건 저희 집에서 일하던 보모 아줌마랑 기사 아저씨가 저 부를 때 쓰던 말인데 누구신데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영양, 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예비 시모는 다급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물건을 꺼내며 제 앞에 내밀며 이야기했죠. 전 예비 시모의 손에 든 물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 것과 똑같이 생긴 금목걸이였으니까요. 지영양, 저 모르시겠어요? 저 지영양 돌봐줬던 박윤이 보모 아줌마예요. 네? 어머님이 보모 아줌마라고요? 정말로 아줌마예요? 정말로 우리 아줌마 맞아요? 네. 아이고, 지영양 그동안 어디서 뭐 했던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얼마나 찾았는데 아줌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줌마, 지영양. 예비 시모와 저는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는 보모 아줌마, 그러니까 예비 시모의 품은 예전처럼 정말이지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저는 처음으로 제 가족을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와 저는 한참을 울다가 어느새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영양, 아까는 정말 죄송해요. 주변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저희 아들이 의사에 순진하니까 항상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간호사라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 순진한 저희 아들 이용해 먹으려고 꼬드겨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세게 나가야 다시는 무서워서 저희 아들 노릴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지영양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아줌마가 그런 말 들으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죠. 지영양,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요. 이래봬도 나랑 남편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젠 떵떵거리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영양은 앞으로 나랑 우리 남편이 책임져요. 아참,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겠어요. 우리 지영양 찾은 거 알면 당장 달려올 거니까. 그리고 예비 시모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부가 기사가 운전하는 벤츠를 타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비 시부는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와라 껴안고 말했어요. 정말로 우리 지영양 맞아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가 어떻게 성공해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그 사연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에게 넉넉한 월급과 함께 중간중간 보너스처럼 돈을 많이 챙겨주신 것도 있지만 회사가 망하고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자 부모님이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관두기 전 목돈을 퇴직금이라고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힘드시니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사양했지만 부모님은 이젠 당신들에겐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는 돈이라며 꼭 받아가야 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저희 집을 나온 후 열심히 계속 일하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비 시부가 저희 아빠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자연스레 공부를 하게 되었고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은 전부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며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원하시면 저 재훈 씨랑 결혼 안 할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영양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준다고 하면 감지덕지죠? 지영양이 어릴 적에 어떻게 자랐는지 저희 두 사람이 전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지영양처럼 착하신 분이 저희 아들과 결혼해 주신다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지영양. 제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저희 아들과 결혼해 주세요. 저희 아들한테는 지영양처럼 착한 사람이 배필로 딱이에요. 솔직히 저희야말로 은인인 사모님과 사장님 따님인 지영양을 며느리로 욕심내도 되는지 모르겠는걸요? 안 그래, 여보? 그렇고 말고 오히려 우리 아들놈을 지영양에게 신랑감으로 내놓아도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인데 두 분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걸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세요. 뭐라고? 아버님? 내 태어나서 이렇게 듣기 좋은 아버님 소리는 처음이네. 맞아요, 지영양. 아니, 세아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앞으로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든 세아가 널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우리 주제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신 사모님이랑 사장님 대신해서 세아가 널 보살펴주마. 우리 앞으로 한 가족이 돼서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더는 혼자 아닌 거죠? 어머님, 아버님이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거죠? 그렇고 말고 세아가 넌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다. 세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행복할 날만 남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는 거다. 예,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의 모습에 저는 꼭 저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 후 저는 예비 시댁으로 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 말하며 고모와 큰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와 큰아빠의 이야기에 두 분은 크게 분노하고 말았어요. 이런 처죽일 것들. 쥐들 힘들 때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게 말이야. 두 분이 그것들 힘든 거 알고 매번 손 벌릴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아유, 우리 새아가가 혼자 그런 험한 일 겪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늦게 듣게 돼서 세아가 널 찾으려고 했을 때는 너무 늦은 후였다. 그때 네 고모랑 큰아빠 집에 찾아가도 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말이야. 아마 지들이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서 빼돌릴 재산 들키게 될까봐 그런 거겠지. 우리가 새아가 편들면서 고소라도 할까봐.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저 괜찮아요. 비록 혼자였지만 이렇게 잘 컸고 저한테 못된 짓 한 큰아빠랑 고모 잘 살지도 못하는걸요. 큰아빠는 아직도 계속 사업하다 망하고 있는 것 같고 고모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쓴 건지 반지하 빌라에서 살고 계세요. 전부 벌을 받은 거지.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으니 무슨 일이 잘 되겠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그 두 인간을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세아가 기억 말고 뚜렷한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을 것 같으니 아무래도 이건 포기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 그것들 조금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여보? 그러게. 당신 말이 맞아. 그것들 우리 새아가가 잘 사는 우리 집에 시집 온다는 거 알려서 배라도 아프게 해주자고. 새아가, 넌 나만 믿어라.
네 어린 시절 당했던 그 억울한 일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 평생 배 아파하며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 어머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예비 시모의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알리고 고모와 큰아빠를 두 사람이 상상도 못할 비싼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예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와 시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 줄 보여주며 정체를 밝히자는 것이었죠. 고모와 큰아빠 모두 배 아파 좀 보게요. 물론 사람이 직업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조건이나 재력 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고모와 큰아빠에게 저희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 아주 배 아파할 이야기였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시부모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분명히 두 사람 다 깜짝 놀라게 될 상황인 거였죠. 그래서 저는 먼저 고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연락도 없던 네가 무슨 일이니? 각자 남남으로 살자고 하더니 이제 그 말이 후회가 되나 보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고모랑 큰아빠한테 식사 대접도 하고 싶다고 하고요. 뭐? 네가 결혼한다고? 코아인 네가 결혼할 남자는 뻔하지. 그래서 뭐 하는 남자니? 지 밥벌이는 하는 거 맞고 분명히 어디서 편변찮은 남자를 구해왔겠지. 그에 비하면 우리 딸은 이번에 중소기업 다니는 과장이랑 결혼한다? 어때? 부럽지? 하긴 고아에 가진 것도 없는 네가 꿈도 못 꾸는 자리일 텐데 당연히 그럴 테지. 일단 그날 만나서 직접 저희 신랑 보고 이야기해요. 장소는 제가 문자로 남길 테니까. 알겠다. 내가 직접 네 신랑 보면서 비웃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날 보자꾸나. 어느덧 고모와 큰아빠를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 저희 예비 시부모님이 기다리는 가운데 고모와 큰아빠가 저희 예약한 비싼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고모와 큰아빠는 태어나 처음 와보는 비싼 한정식 집에 저희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오면서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비 시부모님을 보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음식점을 두 분이 정말로 예약한 게 맞습니까? 이 정도 식당을 예약할 정도면 돈이 많다는 소리인데 설마 사돈댁이 엄청 부자이거나 그런 건 설마 아니겠죠? 지영이 애가 그런 집에 시집갈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괜히 저희 기죽이려고 무리해서 이런 곳에 부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 집 잘 사는 거 맞고 이 정도 식당 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새아가가 어때서 부잣집에 시집 못 옵니까? 우리 새아가 정도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얼마든지 시집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희 아들 직업은 의사입니다. 뭐라고요? 의사라뇨? 우리 딸도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 과장이랑 결혼하는데 고아에 가진 것도 없는 저게 뭐라고 의사 남편을 두는데? 당신들 아직도 우리 얼굴 모르겠어? 우리 새아가 집에서 일하던 보모랑 운전기사야. 사모님이랑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감히 니들이 우리 사모님 사장님 재산 빼돌린 것도 모자라 우리 귀한 새아가를 보육원에 버리고 모르는 척하며 살았다며? 아이고, 이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니들이 우리 새아가 재산도 안 훔치고 보육원에 안 보내고 잘만 키웠어도 먹고 살 걱정은 평생 안 하고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앞으로 우리 새아가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마. 니들이 아무리 우리 새아가 찾아와도 우리가 안 받아줄 생각이니까. 그렇고 말고 우리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사람이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우리 새아가가 혼자가 됐을 때 돌봐줬어야 했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리 둘째 오빠 집에서 일하던 그 포모랑 운전기사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영이한테 잘했으면 한몫 띄워줬을 텐데 그렇게 안 해서 국물도 얄짤없다 그 소린 거냐고? 그래, 이 여편네야.
니들이 지영이라는 큰 복을 스스로 찬 거라고? 그러자 고모랑 큰아빠는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저희 예비 시부모님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인지 저를 붙잡고 매달리려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도 힘들어 봤으니까 우리 마음 이해하지? 그래, 나도 하는 사업도 계속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아니요. 절대 이해 못하겠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떠나고 혼자 된 저 보면서 제 부모님 재산을 훔치고 싶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절 보육원에 버리고 싶었냐고요. 우리 부모님은 비록 제 곁을 일찍 떠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서 그 복을 지금 제가 받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 재산 훔쳐가서 살아놓고도 그렇게 못 사는 거 보면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들 잘못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살아. 그 말하려고 오늘 만나자고 했던 거니까. 이 악마 같은 것들. 다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등 뒤로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게 오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작은 오빠네 폐물이랑 현금 우리가 챙기더라도 지영이는 그냥 보육원에 보내지 말고 키우자고 했잖아. 네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네가 먼저 어린애 키우기 귀찮다고 난리치면서 보육원에 보내자고 고집 부렸으면서 지영이만 보육원에 안 보내고 내가 키웠어도 애 결혼할 때 부자 사돈한테 덕 좀 먹으면서 크게 한몫 챙기는 거였는데 이게 전부 네 탓이야! 웃기지 마. 오빠 탓이야 이 썩을 자식. 뭘 썩을 자식! 이 멍청한 것이! 그리고 저희가 신발을 신고 방에서 나오는데 급기야 서로 욕을 하며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 고모와 큰아빠는 저에게 연락을 해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제가 받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모와 큰아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했다가는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했죠. 저희 예비 시부모님도 두 사람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으니 저한테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마지막 경고도 전했고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예비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혼주석은 비어 있었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았어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이 제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아마 하늘에 계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해 행복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계시겠죠? 엄마, 아빠, 저 잘 살 테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